슈팅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외환시장과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보시면서 대체 시장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불과 단 몇 시간 만에 달러 엔 환율이 164엔 부근에서 157엔까지 급락했고 외환시장에서 보기 힘든 초대형 개입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입의 진짜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달러를 판 게 아니라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사주는 기이한 삼각 개입을 단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엔캐리 청산 방어나 외환시장 안정 조치로 해석하지만 이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시각입니다. 지금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엔화 가치 폭락이 아닙니다. 미국의 AI 패권과 거시경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자본의 병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일 외환 공조의 숨겨진 의도부터 유럽 통화 정책이 빠진 외통수, 그리고 최근 미 의회를 통과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미 국채 시장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사슬처럼 묶어내는지 약 20분간 객관적이고 냉철한 데이터와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하반기 증시와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7월 31일 오전 11시 33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 강요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책상 위 수첩에서 찰나의 순간 카메라에 찍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투두 일본 엔화 50억에서 100억 달러 매수. 이 사진이 포착되기 불과 2시간 전 미국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주요 파이낸셜 기관들의 엔화 시장 개입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뉴욕 연은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턴리를 통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들이는 이례적인 거래를 실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87엔을 웃돌던 유로 엔 환율은 장중 181엔대까지 폭락했고 달러 엔 역시 164원에서 157엔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4%가 넘는 변동성, 이건 국가 수준의 거대 자본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일본 외환당국은 즉각 미국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넘어서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엔화 매수 개입에 직접 나선 것은 198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무려 28년 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자국 통화인 달러도 아닌 유로화를 굳이 팔아가며 역사적인 수준으로 일본 엔화를 방어해 주려 했을까요? 엔캐리 청산의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숨기고 있는 더 거대한 목적이 있는 걸까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AI 시대의 병목으로 반도체 수급이나 전력망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장과 자본시장에서는 체감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격, 즉 미국 국채 10년물로 대표되는 장기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인프라 드라이브를 보십시오. 첫째,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수백조 원이 들어갑니다. 둘째, 그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망과 원자력 발전소를 확충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셋째,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미국 본토로 되돌리는 리쇼링에도 자본이 쏟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는 기업들이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입니다. 장기금리가 4.5%, 5%를 넘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빅테크 기업이라도 조 단위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자본 비용을 밑도는 순간 AI 투자 생태계 전체가 멈춰서게 됩니다. 즉,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장기 금리의 상승 발작을 어떻게든 억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국채를 사서 미국에게 돈을 대주던 전통의 국채 매수 주체들이 하나 둘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미국 금융시장의 거대한 ATM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저금리 엔화를 기반으로 일본 민간과 당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수해 왔고 미국은 그 자금으로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ATM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자 일본 외환 당국은 엔화를 사들여 환율을 방어해야 하고 그 실탄을 마련하려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현금화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내부에서도 소비세 인하 논의와 3천조 엔 규모의 내수 투자 계획이 나오며 일본 자체도 자본의 병목에 허덕이고 있죠. 일본뿐입니까? 중국은 이미 안보 갈등과 자국 경제 사정으로 미 국채 보유량을 수년째 계속 줄여왔습니다.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체 재정 적자가 심화되어 미국 국채를 늘릴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국채를 찍어내고 있는데 정작 그 국채를 받아줄 해외 중앙은행과 정부들의 매수 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이 직면한 가장 절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찍어낼 수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대체 누가 사줄 것인가? 자, 이 지점에서 스캇 베센트 장관과 미 재무부의 유로 매도, 엔 매수라는 정교한 환율 공조의 진짜 전말이 밝혀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엔화를 방어해주기 위해 자기네 달러를 팔아 엔화를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스스로 엔화를 방어하겠다고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하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장기금리가 5%를 뚫고 치솟았을 겁니다. 미국은 자국 인플레이션도 장기금리 폭등도 둘 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제3의 카드가 바로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사주는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달러는 건드리지 않아 자국 물가를 지키고 일본의 미 국채 투매를 막아 장기금리 폭등을 방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삼각 방정식에서 발생한 조정 비용과 충격은 누가 떠안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럽입니다. 유로화가 급락하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유럽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유럽발 엔캐리 자금이 손실을 입고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유로화가 무너져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되고 환율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폭등하여 금융위기 위험이 고조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자산시장과 국채를 보호하기 위해 우방인 유럽의 외환 및 자본 이탈의 충격을 전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응급처치 외에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국채 매수 주체의 구조적 세대 교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클래리티 법안이 등장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법안을 단순한 가상자산 크립토 규제안이나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 패권의 판도를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은 크립토 육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국 국채 매수자를 민간 온체인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조항을 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준비금의 100%를 현금 및 미국 단기 국채 등 최고 등급의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보유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일본, 중국, 한국 같은 해외 당국이 달러를 벌어 미국의 국채를 사줬다면 앞으로는 테더, 서클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의 자금을 모아 미 국채를 사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200조, 500조, 1000조 원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 금액만큼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강력하고 구조적인 매수세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 정부 입장에선 해외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민간 디지털 자금으로 국채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국채 싱크홀을 파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거시경제적 판짜기가 당장 우리의 투자 자산, 즉 나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AI 기업들의 개별 실적이나 단순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본의 병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장기 금리를 눌러줄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보여준 급반등을 기억해 보십시오. 코스피와 나스닥이 동시에 폭등했던 진짜 이유는 외환시장 삼각개입과 미 재무부의 국채관리 의지를 확인한 시장이 미국이 장기금 발작을 좌시하지 않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 부담이 낮아지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동결되었던 빅테크의 AI 투자가 다시 가속화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및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미국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을 통한 디지털 유동성 공급이라는 3중 우회로를 통해 장기금리를 제어하려 할 것입니다. 하반기 시장은 엔캐리 공포라는 일시적 악재를 넘어 미국이 설계한 디지털 유동성이 시장의 자본 병목을 풀어내는 속도에 맞춰 강한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미일 외환 공조와 클래리티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이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크립토 시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탈중앙화를 외치는 투기성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패권 집권층은 이 디지털 시장을 달러 패권을 수호하고 미국 국채를 소화시키는 핵심 하부 인프라로 완전히 흡수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가 무너지는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신흥국의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순간 그 자금은 즉시 미 재무부에 단기 국채를 사들여 워싱턴의 자본 병목을 풀어줍니다. 군대나 전통은행 없이도 블록체인이라는 민간 레일을 통해 달러의 영토가 지구상 가장 깊은 곳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밈코인이나 개인들의 투기판을 넘어 미국 국채와 연동된 RWA 및 제도권 기관 자금 중심의
제2의 금융시장으로 판도가 재편될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곧 패권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과 AI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대한 수문을 열고 있는 지금, 이 거시적 메커니즘을 먼저 읽는 투자자만이 다가올 유동성의 대전환기에서 최고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